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와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보고 이 마이크가 되게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네, 제가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장비가 좀 취약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아이들과 토론을 할 때에는 어른과 토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른들과 토론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그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랑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한테 상처가 되고요. 별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와 토론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얘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서입니다. 혐오와 배제, 폭력, 힘으로 남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걸 알잖아요. 얘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누구를 혐오해서 행복해질 순 없어요.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설득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토론이지만 치열한 토론이 아니라 대화. 그 대화에는 주고받는 거죠. 어른 혼자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A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A의 관점에서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와 토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들어본다.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 친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 철학자나 작곡가, 작가들 중에 여자가 많지 않아. 그걸로 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것 같지 않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애가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랬대요. 그러고선 그 대화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철학자 중에 여자 이름이 없고 작곡가 뭐 모차르트, 베토벤, 라벨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자 이름이 없고 소설가 중에 여자 이름이 없네. 물론 소설가 중에 여자 이름 저는 좀 알지만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여자가 없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날 밤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오늘 친구랑 이런 대화를 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여자 작곡가랑 철학가는 없더라고.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거야?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야?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일단은 들어보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단계,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 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구나.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고. 얘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일단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애를 사랑하니까 애를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세요. 아, 그래. 네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인간화 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야. 여자는 더 열등하지 않아. 이것 봐. 하고 통계 자료를 들이미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열등하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점점점 이게 나의 믿음이 되어가고 이 믿음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과 붙어버려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다가 야, 넌 틀렸어. 이것 봐. 하고 팩트를 들이밀면은 이게 나의 신념이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는 이 팩트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거든요. 즉,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얘의 신념이나 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팩트를 들이미는 것보다 이거를 얘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이냐 환경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애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결코 뗄 수가 없고 거의 항상 이것은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인간은 그 누구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결과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애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죠. 그리고 인간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 애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얘들이 여자는 열등해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혹은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이 생각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집단을 어떤 인격이 있는 개인의 모임으로 보질 않고요. 굉장히 비인간화 시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도 절제도 따뜻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애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좀 안전하게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나도 그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됐던 적이 있어. 그런데 이건 내 경험이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 경험을 얘기해 볼게. 내가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고 그래 보니까 남자애들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보고 다른 거를 좀 못 보고 뭔가 하나만 막 드립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은 내가 보니까 뭐 진화론적인 이유 때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모든 남자가 그렇고 모든 여자가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나도 뭔가 하나를 드립하는 사람이야. 나도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은 다른 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거든. 그런데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남자가 뭔가에 하나에 꽂혀서 막 그것만 드립하느라고 자기 가족도 안 돌보고 밥도 안 차려주고 집 청소도 안 하고 퇴근도 늦게 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세상이 그 남자를 별로 비난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서 내가 애들도 안 돌보고 밥도 안 차려주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나는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아.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를 비난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어. 이게 항상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장애를 연구해 보니까 장애도 비슷해. 예를 들면 우리 정서장애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 우울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커. 즉 우울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더 쉽게 우울해지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은 우울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내 환경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잖아? 그러면은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또 우울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 한 가지로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 사회도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을 봐야 되더라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4번, 새로운 정보를 서서히 소개한다, 입니다.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새로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서서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정확한 답은 몰라. 하지만 작곡가 중에 여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또한 아는 것은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내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남자 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낸 소설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얘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고 얘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로 인간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청소년기 애들은 아직 투표권도 없고 또 정말로 마음속에 막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시기도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청소년기 때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건강한 눈을 길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이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이러한 깊은 고민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어야 되고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애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입시제도 때문에. 그래서 틈날 때마다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시고 대화를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시고 그것이 금방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그런데 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팩트를 제시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걸 들이미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팩트를 제시하는 것은 나중에 타이밍을 잘 봐서 그리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은. 그 틀린 게 너무 많아서는 안 되죠. 이거를 안 가르치면 얘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안 가르치면 얘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은 가르쳐야지 알아요. 다만 타이밍과 방법,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잔소리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퍼부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잔소리를 위해서 조금 중요하지 않은 잔소리들은 부모님도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애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일관성 있게 민주적으로 신뢰로운 부모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따뜻함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